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 중에 하나죠. 바로 정유라 씨가 오늘 밤 우리나라행 비행기에 오른다고 합니다. 내일 정유라 씨가 귀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곧바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정유라 씨의 언행으로 볼 때 돌발적인 증언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혐의를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현재의 재판 과정을 볼 때 정유라 씨의 귀국이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이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그 유장 전입 등 이 최근 일고 있는 그 자격 논란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 대해서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이제 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 미흡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인준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정의당도 같은 입장을 이제 밝혔죠. 그러나 그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 이낙연 후보자의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그 참여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그 내일까지 그 자유한국당 그 설득에 그 최선을 그 다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그 무작정 인준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인준 처리를 이제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그 인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최소한 그 본회의 인준 투표에는 참석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좀 구할 방침이라고 하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논란이 된 5대 인사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제 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이미 발생한 논란은 이 국회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그 인사민정수석실의 그 협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네, 그 문 대통령은 또 그 결코 그 공약을 그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제 그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전병헌 그 청와대 그 전무수석은 어제 오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 도입된 그 2005년 이후 그 유장 전입에 관련해서는 그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2005년 7월이죠. 맞습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건 뭐 허용체 불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그 국민의당은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한 그 유감 표명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5대 원칙은 여전히 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네.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 바른정당의 그 오신환 대변인 이 전형적인 그 남탓 화법이라면서도 그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그 인준 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의당은 이제 의원총회를 갖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그 인준에 그 동의하겠다고 밝히되 다른 국무위원들의 그 인준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5대 원칙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 직후에 이 교사가 그 강남 배정을 위해서 그 유장 진입하는 것은 이 부동산 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불가 입장을 예. 그 당론으로 밝히기도 했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인사 원칙, 5대 원칙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그 큰딸이 그 지난해 6월에
이 포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주류 수입 회사를 좀 차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그 인권 보호관 출신인 그 우아무개 씨 형제가 6천만 원을 이제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 총 자본금이 8천만 원 가운데 그 6천만 원을 투자한 것인데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고 하면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근무했던 곳이죠. 거기에 이제 부하 직원으로 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쪽은 이와 관련해서 이 우 씨가 그 강 후보자와 그 잘 아는 사이는 맞지만은 이 우 씨의 그 투자와 그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 큰딸이 그 제네바에 그 거주하면서 알게 된 그 우 씨와 함께 그 주류 수입 사업을 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그 큰딸이 그 유장 전입한 그 주소지가 그 당초 설명과는 달리 이 친척집이 아니라 이화이 여고 교장 주소지였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 또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강경화 후보자는 그 은사께서 그 소개해줘서 그 주소지로 그 옮기게 됐다. 그 주소지에 누가 살고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제네바 출장 중에 그 청와대에서 그 관련 문의를 그 남편에게 했고 남편이 그 친척집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죠. 본인이 어쨌든 친척집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그죠?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건데요. 네. 예.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요. 이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제가 오늘 논의가 되죠? 네. 이제 그 부인의 그 임대업이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장전입 문제 같은 게 만약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그 불거진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여야 의원들의 인사청문 위원들의 뭐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서훈 그 후보자의 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채택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서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그 1기 내각 인사 가운데 그 국회에서 그 처음으로 그렇죠. 이제 보고서가 그 채택되는 이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주도로 그 국정원의 그 국내 정보 수집 폐지 문제 이 대공수사권 그 이양 공약에 대한 그 질의가 그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또한 그 북한 그 비핵화를 위해서 그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 선 비핵화는 이 북한 입장에서 그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그 서 후보자의 그 과거 이제 발언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서 후보자의 그 대북관과 그 안보관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제 질의가 집중적으로 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죠.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정유라 씨가 왜 갑자기 예? 돌아오기로 작정을 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덴마크 올브르에서 그 체포된 지 그 150일 만이고요. 예. 지난해 이제 9월 28일 그 독일에서 그 덴마크로 그 피신한 지 그 245일 만이라고 하죠. 이 정유라 씨는 그 항공편으로 그 코펜하겐으로 그 이동한 뒤에 그 코펜하겐 공항에서 이제 한국 검찰에 그 인도가 되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그 이동한 뒤에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제 국적기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내일 오후 3시 5분 인천공항에 그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죠. 정유라 씨가 그 수사 과정에서 과연 이제 어떤 말을 또 그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예. 이 23개월 된 그 정유라 씨의 그 어린 아들 이번에 그 한국으로 그 송환되는 정유라 씨와 그 동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보모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정유라 씨의 이제 그 딸은 어찌됐든 인도 세상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본인 네. 이제 맞으면 아들 정유라 씨 아들이죠. 그렇죠. 네. 정유라 씨 아들이죠. 그 정유라 씨가 이제 결정할 일인데 뭐 같이 일단 뭐 본인이 그 국내에서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뭐 차후에 좀 오는 거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은 도착을 하게 되니까 내일 도착 이후에 정유라 씨의 입에 아마 모든 언론에 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화여대 이제 입학비리나 학사비리 문제도 있지만 이제 삼성의 그 특혜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찰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장 전입 문제로 난항을 앓던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제 조금 좀 숨통이 트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비롯됐다면서 여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자, 총리 인준의 핵심 키로 꼽히던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 협조하기로 한 거죠? 네, 어제 의총에서 경론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전체 의원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한 거고요. 그죠?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론 끝에 좀 팽팽했었는데요. 이제 그냥 대승적으로 이렇게 해주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절대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제 지도부에서 위임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우선은 요 건에 한해서는 이제 총리가 이제 인사대청권도 행사를 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해명한 것처럼 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총리건에 한해서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승적으로는 양보를 하되 앞으로는 원칙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의원분들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이현주 의원께서도 문자 폭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 10,000통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전화 테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받으면 끊고 이제 이런 게 한 몇천 통씩 오기도 하고 의원들한테 그랬는데요. 이 문자 테러 외에도 또 SNS 상에서 각종 또 입에 담지 못할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비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고요. 이 문자 테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이게 이제 국회 어떤 인사청문회 등 이런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발을 물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유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첫 번째는 조직적이고 기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자 이러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문자 테러가 이제 행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양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욕설, 그다음 비하, 조롱, 협박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께서는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목적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담담하게 이제 표시를 한다던가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존중이 져야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의 어떤 공격의 어떤 행태를 띠면서 이 강압을 통해서 폭력이나 이런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혹은 그 상대방에게 특정한 어떤 세력의 의사대로 행해질 것을 강요하는 쪽으로 그 목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잘못하면 특정 세력의 어떤 그 과잉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민의의 왜곡에 또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성찰과 다양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좀 분석을 하고 법적으로 이런 성격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이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청문위원들의 어떤 문자폭탄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네. 2005년 7월에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 지금 일단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 어떻게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은, 동참을 하되, 이 부분도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국민의당이요? 2005년. 그건 저희가 이제 그것은,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 입장은 물론 이 청문회 도입되기 전과 후에 어떤, 예. 그 고의성,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자기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이든 후든 위장전입이 현행법 위반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이 부동산 투기는 또 안 되고 나머지는 되냐 그랬을 때 이 부동산 투기나 그다음에 파락군 배정하기 위해서 자녀들을요. 또는 이제 그 이낙연 총리처럼 부인의 어떤 강남의 직장을 배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당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고요. 공정 경쟁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이런 경우는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되고 굉장히 자기적이고 이것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경우에 우리가 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적 오류라든가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나 김상조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협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이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두 건 모두 2005년 7월 이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사안이죠. 두 분에 관련된 사안이요. 예. 네, 아마 시기는 그럴 거고요. 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로 갈 때 청문회를 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양상을 보면 어쨌든 자녀의 그 파락군 배정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 피해자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공정한 경쟁을 좀 침해했던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누가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해서 불법으로 학교를 가든 어떤 기회를 갖게 되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밀려나는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공정 경쟁에 반하는 행위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정 경쟁을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이런 행위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혹시 더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도 세금 탈루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위장전입 관련해서 또 거짓말을 하신 걸로 그렇게 좀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녀들의 증여세는 이제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를 했고 그리고 친척 집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마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는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5대 비리 원칙에 대한 네. 말씀하세요. 네네 강경화 장관 후보 같은
같은 경우에 이화여고 당시에 이제 다니고 계셨는데요. 그 교장집인가 그 옆집인가 이렇게 주소가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의 명의의 명의의 네, 교장 집이죠. 명의의 집으로 그러면 그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색한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하시는 게 청문회에서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5대 비리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총에서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의견을 다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승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양보를 하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대한민국 그렇게 새 출발을 좀 하자.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렇게 또 쉽게 타협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실 때 뭐 옛날과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굉장히 허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일자리 추경 10조 요 부분도 이제 국민의당이 협조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협조합니까? 저희는 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자리 늘린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이것이 추경으로 할 사안이냐? 왜냐하면 보면 이제 경직성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뭐 공무원 일자리라든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텐데요. 이런 게 한 번 이제 이 적용이 되어서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매년 그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규 예산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 일자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소방직이라든지 뭐 치안직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처우 개선에 가깝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 자체는 좋은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부의 어떤 공공부문에 국한해서 그렇게 추경이라는 또 이런 특수한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처우 개선을 했을 때 이것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직접적이지 않고요. 또 이 민간과의 어떤 또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보셨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그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사실 나머지 분들이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민간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 상대적으로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쓸 때는 형평성과 그다음에 가장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처럼 경기도 어려운데 공공부문에다가 무턱대고 많이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과거에 이 경기가 좋을 때 유럽에서 행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순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양화대교 구간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현재 1, 2차로가 차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이 부근 4차로에는 낙하물 처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에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각별히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시 여의도권 일대부터 한강대교 구간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방면 지금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수락 지하차도부터 마들 지하차도 다시 장안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신윤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자, 이번엔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비롯됐다. 5대 비리 원천 배제 공약 후퇴는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사실은 큰 원칙이지 구체적인 어떤 적용 방침이나 실행 어떤 방침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제 해명을 보면은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은 인수위 과정에서 그 원칙을 갖다가 구체화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었을 텐데 그걸 만들지 않은 속에서 이제 실제 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칙과 이제 실제 인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종의 해명을 했다고 보고 저는 그 해명은 좀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일 경우에 배제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2005년 7월이라는 것이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어제 국회를 찾아온 정무수석이 이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제 오후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체안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이 확정된 것인지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예.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투기성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죠, 사실은. 2005년 이전 위장 전입은요. 예? 2005년 7월 위장 전입은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05년 이전 위장 전입은 투기성을 배제하겠다. 투기성인 경우. 네. 예. 근데 사실 아이들 학군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라면은. 예. 대개 이제 국무위원이나 또는 그 고위공직으로 이렇게 내정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은 2005년 이후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2005년 이후에 애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한 50대라면은.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획일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했다가 나중에 또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이거는 예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면 좀 더 세세하게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내일 본회의, 정의당도, 인준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관련해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아직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김상조 후보자의 그 위장전이 두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그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 사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 좀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이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위장전입 말고 다른 의혹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학원, 지금 이제 부인의 배우자의 어떤 취업 문제와 관련한 거라거나 또는 학원 원장 재직 시의 세금 문제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소명한 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그렇게 특이점이 보이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잘못 말했다. 친척 집으로 위장 전입한 거, 이건 남편이 잘못 말한 것이고, 본인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여고 교장의 명의로 된 집으로 이제 옮기게 된 그러한 관계도 실제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저는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어떤 주소지까지도 제공한 게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누구의 집인지도 몰랐고 남편이 잘못 말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5대 비리를 원천 배제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기준이 필요하겠죠? 물론이죠. 글자 위장전입 4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테니까. 예,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병역 면탈이나 부동산 투기, 탈세, 노문 표절 이거죠. 5대 위장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부터는 배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국회에서 여러 또 정당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우리 사회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적 합의 수준의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된다면은 그건 그대로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노문 표절에서? 그러니까 병역 면탈 같은 거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죠. 제가 이야기로.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된다.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면은 아주 경미한 게 아니라 경미한 어떤 결과적으로 부당이익이 생겼지만 그걸 굳이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면 좀 판단이 구구할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하게 적지 않은 어떤 액수의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얻기 위한 어떤 칼법행위라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세세하게 이번에 한번 좀 따지고 평가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 봅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북한이 4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3차례 설이 있고 4차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례, 제가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하여간
근데 이게 미사일이 이렇게 뭐 어제도 쏘고 이게 8일 만에 다시 쏜 건데 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건 꿈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뭐 북한의 그 납득하기 힘든 행위에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또 묵과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저런 이제 비정상적인 미사일 실험 소동이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대화라거나 뭔가 어떤 관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하는 유인책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대북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핵 개발이라거나 그런 이제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지만은 그 대화에도 조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무조건 대화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중단한다거나 그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의 진척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다거나 나중에는 이제 핵 폐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진척에 따라서 관계의 진척도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추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돈을 안 들고 그냥 일자리가 생기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누가 되느냐? 개인이 대통령 사제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특히 공공부문의 어떤 일자리의 질을 높이거나 일자리를 확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세금이 공공의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국한된 추경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일단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경기를 임적으로 부양시킨다거나 그런 이 목적의 어떤 추경 편성해서는 안 된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